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상승하며 지속적인 한류 바람이 전 세계적인 주류 흐름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특히나 10대, 20대의 젊은 층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호감은 현재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에 대해 잘못 건드렸다가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거센 참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이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국내외에서 역풍을 받으며 제대로 참교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언론이 대놓고 한국을 옹호하는 공격적인 헤드라인을 내건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국의 네티즌들과 심지어 전문가까지 나서 이제 한국은 건들지 말자고 하게 되었다는 해당 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이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 상을 수상하고 밝힌 수상 소감에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RM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고난의 역사 그리고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이라는 표현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와 한국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RM의 수상소감에서 중국이 고난을 가했다. 또 저런 발언을 한 BTS는 친밀하고 받아들이며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중국 웨이보에서 일부 누리꾼은 BTS는 국가의 존엄을 건드렸다 라며 BTS의 팬클럽인 아미 탈퇴와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방탄소년단은 잘못이 없다. 하지만 내가 탈덕하는 것 역시 잘못 없다. 나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나는 방탄소년단을 욕하지 않고 밟지도 않는다. 다만 이후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쓴 돈은 버린 셈으로 치겠다. 라며 BTS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 미국 언론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억지스러운 중국의 태도를 맹비난했는데요. 10월 12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 누리꾼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맹목적 애국주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비판했고, 영국 BBC 방송도 같은 날 BTS 리더 RM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누리꾼이 BTS가 편향적 태도로 중국인의 감성을 상하게 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양이 됐다고 꼬집으며 과거 미 의류 브랜드계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에서 불매운동 위기에 빠졌다. 민족주의가 팽배한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가 직면한 위험을 보여준다 라고 지적했고, 로이터 통신도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는 곳곳에 정치적 지뢰가 깔려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을 맹비난하는 데 가세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것은 비단 세계 언론들의 반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중국 공산당을 나치에 비유한 타이나치 해시태그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건드려도 하필 BTS를 건드린 중국에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예상보다도 거세지자 중국 외교부도 사태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누리꾼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며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여론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중국 정부에서도 입장 발표가 이어지자 BTS 때리기에 앞장섰던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0월 13일 오전부터 관련 기사들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환구시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에는 BTS의 기사가 남아있지만 제목을 바꿔 논조를 누그러뜨렸으며,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방탄소년단을 검색하면 전날까지 수십 건에 달했던 수상소감 관련 뉴스가 검색되지 않는 등 중국 언론들은 슬쩍 꼬리를 내리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환구시보는 다시 한국에서 BTS는 말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중국 팬이 필요 없다고 했다는 자극적 제목을 게시하며 또다시 BTS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 네티즌의 반응에 대해 주로 과격한 애국주의로 해석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중국 내 BTS 공격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환구시보의 기사를 본 베이징 소식통들은 보다 못해 소신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중국인들의 관종에서 비롯된 것 같다면서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하며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중국 당국까지도 BTS와 관련해 한중 간 문제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아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것 같다 등 같은 중국인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소 점잖게 환구시보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힌 베이징 소식통들과 달리 전 세계 네티즌들은 중국에 크게 분노했다며 격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난 코리아부인데 맹세해. 당연히 RM은 한국 출신이야. 북한과 중국이 남한을 침공하려고 했잖아. 중국은 머리가 똑바로 붙어있는 거야? 왜 그들을 언급해? 중국
한국인들, 중국이 침략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도 감사를 받고 싶다. 나치조차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탄소년단은 중국 없이도 잘할 거야. 중국만 손해지. 중국이 또 중국했네. 중국은 그냥 입 다물어라. 너희가 BTS를 건드리면 너희는 지금 나를 건드리는 거다. 차이나치 정말 역겹다. 이렇듯 엄청난 글로벌 네티즌들의 분노를 보니 중국은 당분간 몸조심해야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게임 어몽어스를 패러디해서 만든 민폐 이웃 국가들 사이에 껴서 불쌍한 한국에 대한 밈까지 돌고 있습니다. 유럽인, 경제 강국인 동아시아 세력은 왜 긴밀한 경제연합이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인데요. 일본, 이 바이러스나 퍼뜨리는 중국, 그 입 다물어 전쟁 번제를 부인하는 것들 주제에 대만, 1989년 테난먼 사건, 푸 엉덩이같이 생긴 얼가나 북한, 회독 불가, 핵폭탄 날아가는 소리, 남한, 왜 하필 이런 덜 떨어진 애들이 이웃 국가인 거야? 하지만 그간 꾸준하게 BTS를 비롯한 K-POP, 한국 소프트 파워를 무시하던 대표 국가는 사실 일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를 까내리기 바쁜 인터넷상의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움직임이 일본의 문화계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넷플릭스, 오리콘 차트 등의 순위를 통해 곧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에 최근에는 일본 거장들의 소신 발언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칼럼까지 쏟아지며 한국 문화의 위치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들이 일본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본의 칼럼 중에 이제 한국은 멋이라는 이미지로 정착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칼럼에서는 일본 내 한류 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 내 한류 붐을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차는 2003년 겨울연가의 배용준이 일본의 중장년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 2차는 2010년 무렵 소녀시대, 카라, 동방신기 등 K-POP 아이돌을 중심으로 했던 때라면 3차 한류 붐은 2020년 현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3차 한류 붐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미식, 뷰티 등 한국의 문화까지도 일본에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한류가 일본에 유행하는 이유로 SNS를 통한 확산과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영향을 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 과거 1, 2차 때 특정 부류에게 인기 있던 한국 문화가 장르나 세대를 초월해 그 영역을 착실하게 확장해 이제는 유행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정석, 장착이 되고 있다며, 이미 한국스럽다는, 멋있다라는 개념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20대 초반에 느끼는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류를 부정하는 의견과 긍정하는 의견으로 극명하게 양분되었는데요. 먼저 한류를 부정하는 반응들을 살펴보면, 한국이란 단어에 멋이란 개념이 연결된다고? 어디가 멋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 정착이 안 됐으니까 자꾸 부민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언론이 오랜 기간 한국은 잘 나가고 있다고 세뇌한 덕분이야 라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가지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이 K-POP, 영화, 드라마 등 확실히 작품들을 잘 만들고 있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거나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등은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 이제 일본인들은 한국을 인정해야 해. 한국 콘텐츠에는 전략이 있어. 최근 영화만 봐도 분명히 진보에서 일본을 앞질렀잖아. 한국의 주장이나 국민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의 현재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 국력이 쇠약해져 추월당하는 분야도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라며 일본에서 한류를 부정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한류 붐을 부정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고나 하지만 사실 일본 내 콘텐츠와 관련한 지표들을 확인하면 일본 스스로도 현재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한류 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일본 내 BTS의 인기를 살펴보면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랭킹 차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 세계에서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은 총 22만 7,204장의 판매고로 2월 24일자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오리콘 상반기 랭킹 작품별 판매 수 부문에 정상에 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인이 아닌 해외 가수 앨범이 오리콘 상반기 앨범 판매량 1위에 오른 것은 1984년 마이클 잭슨의 명반 스릴러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BTS 이전에는 트와이스가 있었는데요. 2019년 12월 23일 발표한 오리콘 연간 차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연간 아티스트 토털 세일즈 랭킹 부문에서 4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5위로 뒤를 따르는 등 2019년에도 해당 차트 톱5 중 K-팝 그룹이 두 자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K-드라마에 대한 일본 내 인기도 매우 뜨거운데요. 2020년 9월 넷플릭스 일본 차트 1위에서 7위를 보면 2위에서 7위까지 모두 K-드라마와 K-무비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 사랑의 불시착, 3위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4위 살아있다, 5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6위는 이태원 클라스, 7위 청춘 기록으로 이렇게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류 붐이 일면서 과거 다른 K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K 출판도 요즘은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2019년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 큰 화제를 낳았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2020년 3월 기준 23만 부가 팔리며 일본 내 역대 한국 출판물 중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아몬드 등도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출판 담당자들은 한국 관련 서적은 혐한 서적이 아니면 도무지 팔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정도였는데요. 일본 내 한류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K-문학이 근래 들어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로는 먼저 K-팝 스타들의 활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BTS 멤버 정국이 읽고 추천했다는 소문에 일본에선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됐었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역시 동방신기 멤버 윤호윤호가 읽은 책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고요. 앞서 언급했던 82년생 김지영은 소녀시대 멤버 수영,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등 여성뿐 아니라 BTS 멤버 RM 등 남성 아이돌까지 책에 대한 소감을 밝혀 일본 한류 팬들의 이목을 끈 것이 상업적 성공의 촉매가 됐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도 인식 있는 문학의 인사들은 일찍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일본이 이를 존중하고 나아가 일본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계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 겸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와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라타 오리자는 2020년 7월 1일 후지TV 온라인에 실린 세계 제1의 문화대국 한국을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 라는 인터뷰에서 구조적으로만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문화예술에서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며 주연 배우는 물론 조연들까지 연기를 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과 일본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사랑의 불식착 등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문화예술은 소비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다고 평가하며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태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일본 문화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잘 나갈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문화 관련 예산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일본의 10배에 이르는데 예산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미 몇 년 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대국이 되었다며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쿨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의 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는 간토 대지진 후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거론하며 일본의 배타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사실 그는 2019년 인터뷰에서도 최근작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 기사단장을 과거로부터의 메신저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들은 역사라는 것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역사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집합적인 기억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즉 자신의 나라이지만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사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꾸준히 소신있게 발언해온 것인데요. 최근 중국이 BTS의 벤플리트 상 수상 소감을 꼬투리 잡아 시작된 혐한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인 비난이 있었고 최근 일본 내 콘텐츠의 상위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K 콘텐츠 파워를 수치로 확인하면서 더 이상 일본도 자국 내 한류붐을 부정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언론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는 한국 그만 건드려야겠다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